다음 날 큰 배인 레이첼 리보였고 그 배는 피카드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으며 그 배의 모든 마스트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피카드는 물속에서 빠르게 항해하고 있었지만 넓은 날개를 펼친 바람을 타고 다가오는 큰 낯선 배가 가까워지자 자랑스럽게 펼쳐졌던 돛이 갑자기 터진 공기 주머니처럼 쪼개지며 충격을 받은 선체에서는 모든 생명이 사라져버렸다. 나쁜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야. 하고 늙은 맨서민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이 트럼펫을 입에 물고 작은 배에서 일어설 때 그가 희망적으로 인사를 하기도 전에 에이헤브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얀 고래를 봤느냐? 어제 봤습니다. 혹시 떠도는 고래배를 보지 못했습니까? 기쁨을 억누르며 에이헤브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큰 낯선 배에 올라타고 싶었으나 그 배의 선장이 자신의 배를 멈춘 후 피커드의 계단을 내려와 피커드에 올라탔다. 그가 올라오자마자 아합은 그를 냉큼 알아보았다. 그는 아합이 알던 난터커터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식적인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는 어디 있었지? 죽지 않았지? 죽지 않았다고 에이헤브이 다가가며 외쳤다. 어떻게 된 일이었지? 그때 근 핫선 배의 선장은 이야기했다. 어제 오후 늦게 우리 배의 세 척의 배가 고래떼와 싸우고 있었고 그때 고래떼가 배를 몇 마일이나 앞질러 갔었지. 그때 네 번째 예비 고래배가 바로 출항했고 그 고래배가 가장 빠른 배였기에 고래와 접촉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멀리서 그 배가 고래에 맞닿았고 곧 하얀 물보라가 일었으며 그 후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래가 배들을 밀어내고 도망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아직 크게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배에는 철수 신호가 올려졌고 곧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개의 고래배를 다시 회수해야 했고 그 배를 구하러 가려면 다른 방향으로 항해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배를 구하고 나서야 그 고래배를 찾아 떠났지만 아침이 되어도 그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친 낯선 배의 선장은 그가 피쿼드에 올라온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배와 피쿼드를 함께해서 서로 약 4벨센표마일 간격으로 평행선을 타며 바다를 조사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지금 내가 내기 하나 할게. 라고 스터비 플라스크에게 속삭였다. 저기 사라진 배에 있던 사람이 그 선장의 최고의 코트를 가져갔을 거야. 아마 그의 시계도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되돌려 받으려는지 봐봐. 고래잡니 배들이 한 배의 고래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다 같이 나가는 걸 본 적 있냐? 봐봐, 플라스크. 그가 얼마나 창백한지 그의 눈빛마저 창백해. 봐봐, 내 아들이 그 배에 있다. 제발 부탁이다 간절히 부탁한다. 낯선 배의 선장이 이헤브에게 애원했다. 그때까지 이헤브는 그의 요청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지만 48시간만이라도 배를 빌려달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반드시 48시간만이라도 제발. 그의 아들이군. 스톱이 외쳤다. 아, 그가 잃어버린 건 아들이었어. 나는 코트와 시계를 다시 취소한다. 이헤브는 뭐라고 하겠어? 우리는 그 아이를 구해야 해. 그 아이는 그들 모두와 함께 어젯밤에 죽었어. 뒤에서 말을 꺼낸 늙은 맨서민이 말했다. 내가 들었어. 여러분도 그들의 영혼을 들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레이첼 호 사건을 더 애절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선장의 아들이 실종된 배의 승무원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동시에 다른 고래배 승무원들 중에도 또 다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행한 아버지는 크게 혼란스러워했다. 보통 위험에 처한 배들 중 더 많은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고 그것만이 그의 혼란을 풀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선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브이 차갑게 반응한
뒤에야 그가 잃어버린 아들, 12살짜리 어린아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위험하고 신비한 고래잡리 일을 일찍부터 알려주고 싶었어. 그 직업에 대해 아버지의 과도한 걱정 없이 배우게 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때 낯선 배의 선장은 여전히 에이헤브에게 애원했다. 난 가지 않겠다. 에이헤브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잘 가라. 잘 가라. 신이 너를 축복하길.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길 바라지만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 스타벅 나침반 시계를 봐라. 지금부터 3분 후 모든 낯선 배에 경고하라. 그 후에는 다시 돛을 올리고 원래대로 항해를 계속하라. 그는 급히 몸을 돌려 얼굴을 피한 채 자신의 선실로 내려갔다. 낯선 선장은 그의 진지한 요청을 완전히 거부당한 채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마법에서 깨어난 듯 가디너는 말없이 배로 달려가서 그 배에 올라타고 자신의 배로 돌아갔다. 두 배는 곧 서로 다른 길로 갈라졌고 낯선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배는 계속해서 바다의 어두운 점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 배는 이리저리 진로를 바꾸며 매번 작은 어두운 점들을 만날 때마다 방향을 틀었다. 이리저리 돛이 휘둘리며 배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계속 방향을 바꿨다. 때로는 맞바람을 헤쳐나가며 항해했고 때로는 다시 바람을 타고 밀려갔다. 그동안 그 배의 마스트와 돛대는 마치 새 그루의 키 큰 벚나무처럼 가지 사이로 아이들이 벚꽃을 따고 있는 모습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배에 멈추지 않는 항로와 구불구불한 길을 보며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배는 계속해서 물보라 속에서 울부짖고 있지만 여전히 위로를 찾지 못한 채 떠가고 있었다. 그 배는 바로 레이첼, 자식을 잃은 채 울고 있는 레이첼이었다. 이렇게 긴 예비항해 끝에 에이헤브는 다른 모든 고래잡리 항로를 벗어나 자신의 적을 바다 속으로 몰아넣어 그곳에서 더 확실하게 처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가 자신의 괴롭히는 상처가 생긴 바로 그 위도와 경도 근처에 이르렀고 이제 그가 바로 전날에 모비 딕과 실제로 마주쳤다는 배와 접촉했다. 이제 그가 계속해서 마주친 일들은 흰 고래가 사냥꾼이 누구든 상관없이 죄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때였기에 노인의 눈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연약한 영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북극의 별처럼 북극의 긴 6개월 밤 동안 큰 날카롭고 고요한 시선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지켜보는 별처럼 에이헤브의 목적은 이제 어두운 승무원들 사이에서 고정적으로 빛을 발했다. 그것은 그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의 모든 예감, 의심, 불안, 두려움을 그들의 영혼 아래로 숨기게 만들고 그 어떤 창이나 입도 자라지 않게 했다. 이 예고의 시간 동안 모든 유머가 사라졌다. 스톱은 더 이상 웃음을 이끌어내려 하지 않았고 스타벅도 더 이상 웃음을 참으려 하지 않았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은 모두 가장 미세한 먼지로 갈리고 에이헤브의 강철 같은 영혼 속에서 그 시간 동안 가루가 되었다. 그들은 기계처럼 갑판 위를 묵묵히 움직였고 항상 에이헤브의 독재적인 눈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깊이 살펴보면 그가 더 은밀한 순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때 그때 그는 그가 마주한 바다의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에이헤브의 눈이 승무원들의 눈을 압도하듯 그 불가해한 파르세의 시선은 그의 눈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 적어도 어떤 와일드한 방식으로 때때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 추가적인 기묘한 느낌이 이제 펫달라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의 몸을 덜게 했고 그를 의심스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과연 인간의 물질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림자가 갑판 위에 들이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밤에도 페달라는 결코 확실히 잠을 자거나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지만 안거나 기대지 않았다. 그의 창백하지만 경이로운 눈은 분명히 말해주었다. 우리는 두 명의 감시자. 절대 쉬지 않는다. 이제 어느 때도 밤이나 낮, 선원들은 갑판 위를 밟을 수 없었다. 아합이 그들 앞에 있어야 했다. 그가 피벗볼에 서 있거나 두 개의 일정한 경계 사이를 정확히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는 선실의 사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발이 갑판 위로 나아가려는 듯 그의 모자는 눈 위로 축 처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하루와 밤이 지나가도 그가 침대에서 흔들리지 않은 채로 있었지만 그 처진 모자 밑에 그들의 눈은 그가 정말로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갑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선실에서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항상 같은 공기 속에서 먹었다. 즉, 그의 두 끼 아침과 점심만. 저녁은 결코 손대지 않았다. 또한 수염을 자르지 않았다. 그의 수염은 당 속에 묻힌 나무 뿌리처럼 엉켜 자라났으며 그 위에 잎은 모두 시들어 있었고 밑둥만이 여전히 자라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이제 갑판에서의 감시가 되었다. 그리고 파르세의 신비한 감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이유로 어떤 말이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마법 같은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듯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리고 승무원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들은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다. 만약 낮에 그들이 단 한마디라도 말을 했다면 밤에는 그들 모두 말없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때때로 가장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별빛 속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에이헤브는 사다리 위에서 파르세는 주 마스트 근처에서 그러나 여전히 고정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아합이 파르세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 파르세가 이헤브에서 버린 존재를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헤브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매일매일, 매시간, 매순간 그의 부하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헤브는 독립적인 주인처럼 보였다. 파르세는 그저 그의 노예처럼 그러나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얽혀있는 듯 보였고 보이지 않는 폭군이 그들을 몰고 다니는 듯했다. 마치 마른 그림자가 단단한 뼈를 따라가는 것처럼 새벽의 첫 번째 희미한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그의 철제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 마스트에 올라라.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고 나서도 그 목소리는 매 시간마다 선원의 벨이 울릴 때마다 들렸다. 뭐가 보이느냐? 샤프, 샤프. 적어도 거의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간 하르푼 군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은 듯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지혜롭게 자제했다. 그 강렬한 패코드는 계속 항해를 했다. 구르는 파도와 시간이 지나갔고 생명 구명 보트가 여전히 가볍게 흔들리며 또 다른 배가 보였다. 그 배는 불행하게도 디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은 너무나 부적절했다. 배가 다가오자 모든 시선은 그 배의 넓은 대들보에 고정되었는데 이 대들보는 어떤 고래잡리 배들에서는 8대 9피트 높이로 흠이 갑판을 가로지르며 예비 보트나 고장난 보트를 실을 수 있는 구조물이다. 이 낯선 배의 대들보 위에는 한 대 고래보트였던 것에 부서진 흰 뼈대와 몇 개의 파편들이 보였고
이 파손된 잔해를 통해서는 말 그대로 말에 해체된 반쯤 풀린 빛 바랜 해골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분명히 보였다. 흰 고래를 보았느냐, 보라, 라며 황폐한 얼굴의 선장이 그의 트럼펫을 들고 갑판에서 대답했다. 그리고 트럼펫으로 그 부서진 보트를 가리켰다. 그를 죽였느냐? 그를 죽일 수 있을 그 하르프는 아직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른 선장이 슬프게 대답하며 갑판 위에 둥글게 모아놓은 해먹을 슬쩍 바라보았다. 해먹의 모서리를 몇 명의 고요한 선원들이 함께 바느질하고 있었다. 아직 못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예브은 퍼스에 준비된 철침을 자신의 무릎에서 빼어들며 그것을 내밀었다. 보라, 난터커. 이 손에 내가 그의 죽음을 움켜잡고 있다. 이 바늘은 피로 단련되었고 번개로 단련되었으며 나는 그것을 3배로 단련할 것이다. 그럼 신이 너를 지켜주길. 어제만 해도 살아 있었던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은 밤이 되기 전에 모두 죽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한 명뿐이다. 나머지들은 죽기 전에 이미 묻혔다. 너희는 그들의 무덤 위를 항해하고 있다. 앞으로 조여라. 조타를 돌려라. 에이헤브은 번개처럼 선원들에게 외쳤다. 그러나 갑자기 시작된 패쿼드는 죽은 자가 바다에 떨어지며 일으킨 물보라 소리를 피할 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말로 빠르지 않아서 날아다니는 거품들이 그 배의 선체에 유령처럼 씻겨지는 세례를 남길 수 있었다. 맑고 강철 같은 푸른 하늘이었다. 공기와 바다의 하늘은 그 깊고 푸른 색 속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다만 사색에 잠긴 공기는 투명하게 맑고 부드럽고 여성적인 모습을 지녔다면 강하고 남성적인 바다는 긴, 강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로 마치 잠든 삼손의 가슴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저 위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며 작은 흰새들이 날아갔다. 이들은 부드러운 공기의 여성적인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깊은 바다 속에서 끝없는 푸른 바다 속을 질주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 칼고기 물고기들과 상어들이 있었다. 이들은 강하고 불안하고 사륙적인 남성적인 바다의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내면에서 대비가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대비는 그림자와 색도 속에서만 존재했다. 두 요소는 하나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마치 성별처럼 느껴졌다. 해가 마치 왕 같은 존재로 하늘에서 이 부드러운 공기를 이 대담하고 출렁이는 바다에 주는 듯했다. 얽히고 뒤틀리고 주름진 채로 거칠게 단단하고 양보하지 않는 에이헤브은 아침의 맑은 공기 속에 서 있었다. 조금씩 갑판을 가로지르며 아합은 옆으로 몸을 기울여 물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점점 더 깊숙이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에이헤브은 그의 헝클어진 모자 밑으로 바다에 한 방울의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은 태평양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부유한 것이었다. 스타벅은 그 노인을 보았다. 그는 그가 무겁게 몸을 기울여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심에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새어나오는 무한한 흐느낌을 들을 수 있었다. 그가 그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그는 가까이 다가갔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스타벅, 예, 스타벅. 오늘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바람, 부드러운 하늘이군. 바로 이런 날이런 달콤함이었지. 내가 첫 고래를 잡았던 날. 18살 소년 하르푼잡이가 40년 전, 40년 동안의 끊임없는 고래 잡리, 40년의 고립과 위험, 폭풍 속에서의 시간, 40년을 무자비한 바다에서, 아, 그렇다 스타벅. 그 40년 중 나는 육지에서 보낸 시간이 3년도 되지 않아. 내가 살아온 이 삶을 생각해봐라. 그것은 고독의 황폐함이었다. 선장의 독단적인 성 안에서 외부의 푸른 나라와는 작은 공감도 없이 오 피곤함, 무거움, 기니 해안의 고독한 집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매일 건조하고 짠 음식을 먹으며 내 땅의 건조한 양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매일 신선한 과일을 먹고 세상에 신선한 빵을 갉아 먹는데 나는 그 오래된 빵 조각을 먹고 있었다. 그 젊은 아내와 함께한 그 젊은 시절. 그 다음 날 나는 케이프 혼으로 떠났고 결혼한 후 내 침대에는 단 하나의 자국만 남겼다 하네. 아내, 차라리 살아있는 과부였지. 아, 나는 그 가엾은 여자를 과부로 만들었지. 스타벅. 그리고 그 후의 광기, 광란, 끓어오르는 피와 뜨거운 이마로 아합은 미친 듯이 거품을 일으키며 그 사냥감을 추격했다. 사람보다 더 악마 같은 존재로. 그래, 그래. 40년 동안 나는 바보였어. 나는 40년 동안 바보였어. 왜 이 싸움인가? 왜 지치고 팔이 떨리면 울을 젓고 철침을 던지고 창을 던져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유익이나 더 나아짐을 얻은 것이 아닌데, 보라. 오, 스타벅.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살면서 왜 내 다리가 하나 없어져야 했는가? 이렇게 휘어진 머리카락은 어떤 재 속에서 자란 것들일까? 내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 보이는가? 오, 선장님, 선장님, 고귀한 영혼, 결국엔 위대한 마음. 왜 아무도 그 미움을 받는 물고기를 추격해야 할까요? 나와 함께 죽음의 물결을 벗어납시다. 자, 이 즉시 경로를 받고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선장님, 우리가 다신 안터켓으로 가는 길을 떠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선장님, 난터켓에는 부드럽고 푸른 날들이 있지요. 이제 우리는 난터켓으로 향한다. 오, 선장님, 경로를 계획해 주십시오. 그리고 떠납시다. 그러나 에이브의 시선은 외면했다. 압은 갑판을 가로질러 다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두 개의 고정된 눈을 물속에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페달라가 그 난간에 몸을 기울인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날 밤 중간 경계 시간에 늙은 남자 그가 간헐적으로 하는 대로배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중심축을 향해 갔을 때 그는 갑자기 얼굴을 치켜들고 바다 공기를 향해 격렬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배에 탄 영리 한 개가 야만적인 섬에 가까워지면 엠새를 맞는 것처럼 그는 근처에 고래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곧 살아있는 정액 고래가 방출하는 특유의 냄새가 멀리까지 퍼져 모든 경비병이 그것을 느꼈다. 나침반을 확인하고 개바람을 확인한 후 그리고 그 냄새가 나는 방향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게 된 리에브는 빠르게 배의 항로를 약간 바꾸고 세일을 줄이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시한 날카로운 정책은 이른 아침에 증명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다 위에 길고 매끄러운 선이 나타났다. 그것은 기름처럼 매끄럽고 그것을 둘러싼 주름은 마치 깊고 빠른 강 어귀에서 볼 수 있는 금속처럼 반짝이는 자국을 연상시켰다. 마스트로 올라가라. 모두 손을 대라. 무엇을 보았느냐? 아합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낮추며 물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장님, 대답이 떨어졌다. 탑 세일, 스턴 세일, 위아래로 양쪽 모두 세일이 전부 펼쳐지자 그는 이제 그를 메인 로열 마스트로 옮기기 위해 준비된 구명선을 풀었다. 몇 분 내로 그를 위로 올리기 시작했으나 두 번째 높이에 이를 즈음 마스트와 탑 갤런트 세일 사이의 수평 틈을 통해 전방을 바라보며 그는 갈매기처럼 하늘에서 울었다. 거기 분출한다. 거기 분출한다. 눈 덮인 언덕처럼 불룩한 부분. 그것이 모비 딕이다. 그의 외침에 자극을 받은 세 병의 조타수는 동시에 고래를 보기 위해 갑판으로 달려갔다. 이제 에이앱은 최종적인 자리에 올라갔다. 그는 다른 조타수보다 몇 발 더 높았고 탁스테고는 그의 발꿈치와 거의 같은 높이에 서 있었다. 이 높이에서 고래는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였고 매번 바다를 가로지르며 그 빛나는 높은 배가 보였으며
고요하게 그 분출구에서 물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너희는 그 전에 그것을 보지 못했느냐? 에이헤브는 주위를 향해 물었다. 저는 거의 그 순간에 봤습니다. 선장님, 에이헤브 선장님께서 보셨을 때와 거의 동시에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쳤습니다. 탁스테고가 대답했다. 동시에, 아니야, 이 더블루는 내 것이다. 운명이 나를 위해 이 더블룬을 남겨두었어. 아무도 너희는 백경을 먼저 발견할 수 없었어. 거기, 분출한다. 거기, 분출한다. 거기, 또다시, 또 다시. 그는 고래의 분출이 보일 때마다 길게, 천천히, 계획적으로 외쳤다. 그가 잠수하려고 한다. 스턴 세일, 탑 갤런트 세일 내리라. 새 보트 준비, 스타벅. 기억해라. 배에 남아라. 배를 지켜라. 타기를 조심해라. 노를 약간 왼쪽으로. 자, 잘해더. 고래의 꼬리. 아니. 그냥 검은 물뿐이다. 준비된 보트 있냐? 준비. 내려라. 스타벅. 내려. 빨리. 더 빨리. 그는 공중에서 갑판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는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일리우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장님, 스톱이 외쳤다. 배를 아직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 조타기 준비. 조타를 왼쪽으로 돌려. 배를 세워라. 곧 스타벅을 제외한 모든 보트들이 내려졌고, 모든 보트 세일이 펼쳐지고, 모든 노가 움직였다. 빠르게 이우드 방향으로 쏘아져 갔고, AF의 선두에 서서 돌진했다. 페달라의 창백한 눈에서는 죽음의 빛이 떠오르며 그의 입에서는 끔찍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들의 가벼운 선미가 바다를 가로지르면 아아갔지만 고래와의 거리는 천천히 줄어들었다. 고래에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더욱 고요해졌다. 마치 파도 위에 양탄자를 펼치는 듯했고 고요한 초원처럼 보였다. 마침내 숨이 막힐 듯한 사냥꾼은 그의 목표물에 거의 다가섰고 그 고래의 눈에 띄는 뚜렷한 등뼈와 높은 흰색 거북처럼 부풀어 오른 둥근 부분이 바다 위에 드러났다. 그가 떠난 뒤 물결이 넓게 퍼지듯 각각의 밝은 면에서 고래는 유혹을 흘렸다. 이 모든 평온함에 매료되어 이름 모를 사냥꾼들 중 일부가 그것을 공격하려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온함이 그저 토네이도들의 옷일 뿐이라는 것을 치명적으로 알게 되었다. 고래여, 너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처음 너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너가 이미 많은 자들을 속이고 파괴한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렇게 열대 바다의 고요한 평온 속을 지나면서 그곳의 파도는 넘치는 기쁨으로 손뼉을 쳐멈추었고 모비딕은 계속해서 헤엄쳤다. 그의 잠겨있는 몸통의 공포를 여전히 감추고 끊임없이 일그러져 있는 그의 턱의 흉측함을 완전히 숨기면서 하지만 곧 그의 앞부분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잠깐 동안 그의 온몸은 높이 아치처럼 떠올랐고 마치 버지니아의 자연 다리처럼 보였다. 그가 공중에서 그의 깃발 같은 꼬리를 휘두르며 경고를 보냈고 그 웅장한 신은 모습을 드러내며 소리를 내며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하늘을 나는 듯이 하얀 바다새들은 그가 남긴 흥분된 풀 위로 애타게 머물면 알았다. 배에 노를 높이고 노를 내리고 세일의 천을 풀어놓고 세보트는 이제 고요하게 떠 있으며 모비딕의 재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 예이헤브는 그의 배의 뒤쪽에 서서 말하며 고래가 있던 곳을 넘어 어두운 푸른 하늘과 넓은 유혹의 공간을 바라보았다. 잠깐이었다. 그는 물속 원을 다시 흘어보면 운이 머리에서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바다는 부풀어 올랐다. 새들, 탁스테고가 외쳤다. 백조처럼 길게 늘어선 흰새들이 이제 아합의 배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몇 야드까지 다가가자 그들은 물 위를 휘두르며 기쁘고 기대에 찬 외침을 내며 빙글빙글 돌았다.
그들의 시야는 인간보다 더 날카로웠다. 에이헤브는 바다에서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아래로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깊은 곳에서 하얀 살아있는 점을 보았다. 그것은 흰 족제비보다 작았고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며 커지더니 돌고 두 줄로 구부러진 하얗고 반짝이는 이빨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것은 모비딕의 열린 입과 그 일그러진 턱이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바다의 파란색과 여전히 섞여 있었다. 반짝이는 입은 마치 열린 대리석 무덤처럼 배 밑으로 하품했다. 에이헤브는 초타를 휘두르며 배를 이 엄청난 모습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 후 페달라에게 자리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퍼스의 작사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노를 잡고 준비하라고 했다. 배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예상대로 배의 앞부분이 아직 물속에 있는 고래의 머리를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비딕은 그 전략을 알아차린 듯 악의적인 지능을 발휘해 순식간에 몸을 비틀며 배 밑으로 그의 주름진 머리를 길게 밀어 넣었다. 배를 통과하며 고래는 마치 물어보는 상어처럼 등을 위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배의 앞부분을 물었다. 그의 길고 좁은 일그러진 하층턱이 공중으로 높이 휘어졌고 그 이빨 하나가 오크에 걸렸다. 푸른 진주빛의 턱 안쪽은 에이헤브의 머리에서 6인치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보다 더 높았다. 이 자세에서 모비딕은 가벼운 삼다무 배를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흔드는 듯한 방식으로 흔들었다. 놀라지 않은 눈으로 페달라는 바라보았고 팔짱을 꼈다. 하지만 호랑이처럼 노란 피부를 가진 선원들은 배의 끝을 향해 서로를 넘어뜨리며 달려갔다. 그리고 이제 고래가 배를 양마적인 방식으로 괴롭히며 양쪽 튼튼한 난간이 밀려 들어갔다. 배는 고래의 몸이 물속에 잠겨 있었기에 앞에서 작사를 던질 수 없었다. 앞부분이 고래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다른 배들은 불가피하게 멈춰섰다.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위기처럼 보였다. 예, 모노마니악한 에이헤브는 그의 적이 바로 그 입 안에 살아있고 무력하게 갇힌 채로 있다는 근처의 유혹적인 존재에 미쳐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그 긴 뼈를 맨손으로 움켜잡고 그것을 빼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입에서 손이 미끄러져 나갔고 약한 난간은 들어가서 무너져 내리며 부서졌다. 두 개의 턱은 거대한 가위처럼 배를 완전히 두 동강 내며 바다에 다시 잠겨버렸다. 부서진 배들은 떨어져 나갔고 선원들은 배의 뒤쪽 난간에 붙어 노를 잡아 묶으려고 했었다. 그 순간 배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을 때 에이엡은 고래의 의도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고래가 머리를 솟구치는 것을 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밀어내려 했지만 배는 오히려 고래의 입속으로 더 깊이 미끄러져 갔다. 결국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지며 얼굴을 물에 부딪혔다. 고래는 그를 놓친 뒤 물러나면서 수면 위로 길고 하얀 머리를 가볍게 위아래로 들고 나갔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회전하며 거대한 이마가 물 위로 떠올랐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파도는 눈부시게 부서지며 물이 공중으로 치솟았다. 마치 폭풍 속에서 채널의 거센 파도가 에디스톤 등대 기슭에 부딪힌 뒤 그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듯 했다. 이 동작은 향유고래의 특유한 것이다. 그것은 고래창을 수평으로 조준하는 피치폴링 PITCHPOLING이라 불리는 운동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운동에서 고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는 물체들을 가장 잘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곧 다시 수평 자세를 취한 모비딕은 파괴된 선원의 주위를 빠르게 돌며 수면 아래에서 물을 휘저어 마치 또 다른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부서진 보트의 모습이 그를 미친 듯이 자극한 듯 그것은 마치 마카베오서에서 안티오코스의 코끼리들에게 던져진 포도와 뽕나무의 피처럼 그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동안 에이헤브는 고래의 거대한 꼬리에 휩쓸려 힘이 빠져버렸고 수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간신히 떠 있었으며 그의 머리는 마치 작은 충격에도 터질 듯한 물거품처럼 보였다. 보트의 부서진 뒷부분에서 페달라가 무심하고 차분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남자들은 다른 부서진 끝에서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마치 백상어의 위협처럼 거대하고 점점 좁혀오는 고래가 곧 그들을 덮칠 듯 했기 때문이다. 다른 보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히에브과 그 외의 이들이 파멸당할 것을 알았다. 그때 이 모든 장면은 배의 마스트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패커드는 방향을 바꿔 그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이제는 에이헤브의 물속에서 외쳤다. 배를 타라. 그러나 그 순간 모비 딕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다시 파도를 뚫고 나왔고 우연히 높이 솟은 파도의 꼭대기에서 다시 외쳤다. 고래를 향해 항해해라. 그를 쫓아라. 패커드의 앞부분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고래의 원을 벗어나 선상에 올라서면서 그들을 분리할 수 있었다. 그가 비통하게 수영하며 떠나자 보트들이 구출을 위해 달려갔다. 눈이 충혈되고 감겨있는 얼굴, 흰 바닷물 속에 몸이 묻히며 에이헤브는 결국 몸에 힘이 꺾였고 잠시 동안 그는 스톱의 보트 바닥에 눕혀졌다. 마치 코끼리 떼의 발에 밟힌 듯한 기분이었다. 멀리 이름 없는 통곡들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가 겪은 신체적 죄악은 오히려 그를 더 빨리 회복시켰다. 작살은 에이헤브은 팔꿈치를 기울이며 물었다. 예, 선장님. 그것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스톱이 보트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내게 가져다 놓아라. 혹시 실종된 사람은 없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노가 있었고 여기 5명이 있습니다. 잘됐다. 도와줘라. 나는 일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를 보겠다. 저기 있다.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 그 분수는 뛰어오른다. 나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에이헤브의 뼈 속에는 여전히 신성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돛을 펼쳐라. 노를 젓자. 조타를 잡아라. 보트가 부서지면 그 승무원들이 다른 보트로 옮겨지고 이로 인해 이중로 적기 DOUBL이비어 NKD 오즈라는 방법으로 추격이 계속되기도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보트에 추가된 힘은 고래의 3배가 되는 힘을 따라가지 못했고 고래는 그 속도와 힘을 자랑하며 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격이 길어지거나 희망 없는 추격이 될 수 있었고 어떤 승무원들도 이런 집중적인 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배는 다시 고래를 추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었다. 패커드는 다시 바람을 타고 고래의 뒤를 쫓았다. 고래의 분수는 선상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되었고 고래가 다시 잠수하려는 찰나마다 이해부은 시간을 재고 마지막 시간이 끝나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금화는 누구의 것인가? 그를 보았느냐? 아무 대답이 없으므로 바로 그가 다시 높이 올라가서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루는 지나갔다. 에이헤브는 이제 위에서 동요하지 않고 한동안 계속해서 갑판을 걷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며 때때로 위에 있는 이들에게 고래의 위치를 묻거나 여전히 더 큰 돛을 펼치거나 그것을 더 넓게 펼치도록 지시하며 그는 멈추어 서서 그의 파괴된 보트를 지나갔다. 보트는 이제 역전된 채 갑판 위에 있었다. 그것은 부서진 뱃머리와 산산조각 난 뒷부분을 보였다. 그곳에 멈춰서자 마치 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새로운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 새로운 어두운 표정이 스며들었다. 스톱은 그가 멈추는 것을 보고
아마도 자신의 불굴의 용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엉겅퀴는 당나귀가 거부했지. 그것이 그의 입을 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하하. 누가 이 시점에서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너가 불사처럼 용감하고 기계적이기만 한 줄 알았다. 너는 비겁자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너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너가 그런 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고통이나 웃음은 결코 파괴된 것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선장님, 스타벅이 다가가며 말했다. 이것은 엄숙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징조이며 나쁜 징조입니다. 징조? 사전이라니. 신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려 한다면 그들은 정중히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어두운 힌트를 주는 법은 없지. 꺼져라. 너희 모두 인간이고 에이헤브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서 있다. 신들이나 인간들이 그의 이웃이 될 수 없다. 차갑다. 떨린다. 어떻게 위에 그를 보았느냐? 분수마다 외쳐라. 그날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거의 어두워지려고 했지만 아직도 망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분수를 볼 수 없습니다. 선장님, 너무 어두워서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향했었지? 앞과 같이. 선장님, 좋다. 이제 밤이 되었으니 그는 더 천천히 갈 것이다. 내리면 로얄과 상위 돛을 내리라. 스타벅, 우리가 그를 아침까지 추월하지 않도록 하자. 그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고 잠시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타를 잡아라. 바람을 따라 항해해라. 위에 내려오라. 스톱. 전방 마스트에 세 사람을 보내고 아침까지 사람을 유지시켜라. 그 후 금화 위로 다가가며 말했다. 이 금화는 내 것이다. 내가 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여기에 두고 백상어가 죽을 때까지 이 금화는 두겠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금화는 그때 그를 처치한 자에게 배분되며 그 자가 죽게 된다면 그 금화의 10배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사다리 중간에 반쯤 서 있었고 그의 모자를 숙인 채 거기 서서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다. 새벽이 밝자 세 개의 마스트맨은 정확히 새로 다시 배치되었다. 보이느냐? 아합이 빛이 퍼질 시간을 잠시 두고 외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모두 일어나서 돛을 올려라. 그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아간다. 최상급 돛을 올려라. 그래, 밤새도록 그 돛을 달아두었어야 했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건 단지 달려들 준비일 뿐이다. 여기서 말할 것은 하루를 넘겨 밤을 지나며 계속해서 특정한 고래를 추격하는 것이 남태평양 어업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것에는 놀라운 기술, 경험의 예지력, 그리고 일부 아누켓 선장들 사이에서 얻어진 불굴의 자신감이 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래를 보았을 때 단순한 관찰을 통해 그 고래가 숨은 동안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그리고 그 동안의 진행 속도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마치 해안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고자 하는 항로를 미리 계산하는 항해사처럼 이 고래 사냥꾼은 자신이 쫓고 있는 고래를 추적하면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의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예측이 정확하다면 그들이 고래를 추적하는 데 있어 숨겨진 경로를 예측하는 능력은 고래가 헤엄치는 속도에 대해 놀랄 만큼 정확하다. 이 능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람과 바다가 고래 사냥꾼의 편에 있어야 한다. 만약 배가 정지해 있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가 고래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배는 바다를 가르면 아아 같고 그 길은 마치 잘못된 포탄이 갈대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며 지나갔다. 그래, 알겠다. 도망칠 곳은 없겠지. 거센 물보라를 일으켜라. 분노를 쏟아내라. AF이 너의 피를 막을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처음에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이 에이헤브의 점점 커져가는 경외심에 의해 가려지고 그들의 두려움은 부서지며 마치 평원을 뛰어다니는 들쥐처럼 흩어졌다. 그 배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려가고 있었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운명처럼 그들을 결승점으로 이끌었다. 그를 보았다면 왜 불러주지 않느냐? 에이헤브이 말했다. 모비딕이 저쪽으로 한번 튕기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들은 너무 성급하게 고래의 물보라를 다른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저 멀리 고래의 물보라는 상상했던 물보라의 위치보다 한 마일 가까운 곳에서 모비딕이 몸을 튕기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그는 단순히 평온한 분출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고래는 이제 자신의 온몸을 공기 중으로 내던지며 환상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깊은 바다에서 최대 속도로 솟구친 뒤 고래는 거대한 거품을 일으키며 7마일 이상 멀리까지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파도가 마치 갈기처럼 보였다. 이 물보라를 일으키는 것이 그가 도전하는 방식이었다. 저기, 튕긴다. 저기, 사람들이 외쳤다. 모비딕이 하늘로 튕겨 오르는 그 모습은 마치 연어처럼 보였다. 바다의 푸른 평야 위에서 하늘의 더 푸른 가장자리에 대비된 그의 물보라는 일순간 마치 빙하처럼 찬란하게 빛났다가 점차 흐려지며 비오는 계곡 속의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래, 너의 마지막을 태양에게 튕겨라. 모비딕, 에이헤브이 외쳤다. 너의 시간이 다 되었고 너의 작살이 준비되었다. 모두 내려. 한 명만 앞에서 대기해라. 보트들, 준비하라. 로프 사다리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마치 별처럼 빠르게 갑판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아합은 여전히 빠르게 내려왔다. 첫 번째 공격자가 되려는 듯 모비딕은 돌았고 세 개의 보트를 향해 달려왔다. 아합의 보트는 중앙에 있었고 그는 그의 남자들에게 고래와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고래의 측면을 피해 헤딩할 수 있는 흔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가 가까운 거리에 다가갔을 때 고래는 그들의 보트를 향해 턱을 벌리고 꼬리를 휘두르며 나타났다. 새 보트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고래는 일순간 빠르게 달려들어 그들의 보트를 부수려 했다. 이때 에이헤브는 자신의 기합을 외쳤고 다른 사람들의 외침을 제치고 그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국 모비딕은 그의 고래의 꼬리로 새 줄을 휘감고 그 줄들이 스스로 고정되면서 새 보트는 그와 가까워졌다. 고래는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더 강력하게 돌진하려고 했을 때 에이헤브는 재빨리 로프를 풀어 교묘하게 그 로프의 엉킴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고래는 보트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고 에이헤브의 보트는 뒤집혀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 에이헤브와 그의 남자들은 물속에서 헤엄쳐 나왔다. 그가 바다에 빠진 후 배는 다시 나타나 그들을 구출했고 떠내려가는 남자들과 조각들, 망가진 노, 플랑크들을 수거했다. 상처는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그러나 에이헤브의 상하 다리가 부러져 단지 짧은 파편만 남았다. 그래, 스타벅. 때로는 의지하는 것이 달콤한 법이지. 나이 든 에이헤브이 좀 더 자주 의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페룰이 제대로 견디지 못했습니다. 선장님, 목수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다 부서졌지. 에이헤브는 상처받지 않았다. 뇌살을 이루는 뼈는 죽은 뼈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하얀 고래도, 인간도, 악마도 내 본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없다. 저기 바닥을 봐라. 저 돛대가 저 지붕을 스쳐갈 수 있겠냐? 저 위에서 어느 방향이냐? 바람이 뒤쪽입니다. 선장님, 그럼 조타를 바꿔라. 다시 돛을 펴라. 배의 관리들, 나머지 예비 보트들을 내리고 준비해라. 스타벅. 가서 보트 승무원들을 모아라.
먼저 제가 선생님을 난간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내 지팡이로 쓸 무언가를 조적 깨진 창이면 좋겠다. 승무원들을 모아라. 내가 그를 아직 보지 못했구나. 천국이시여. 그럴 리 없어. 실종되었나? 빨리 모두 불러라. 에이헤브의 속마음은 맞았다. 승무원들을 모으고 나니 파르시가 보이지 않았다. 파르시, 스톱이 외쳤다. 그는 아마도 라인에 엉켜 잡혔을 거야. 모두 위로 아래로 선실, 갑판, 조타실 그를 찾아라 안 갔어 안 갔어. 그러나 그들은 파르시가 어디에도 없다는 소식을 들고 돌아왔다. 그래, 선장님, 스톱이 말했다. 당신의 라인에 엉킨 걸 봤어요. 그가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내 라인, 사라졌다고? 사라졌다고? 그 말 속에서 죽음의 종이 울리는 것 같아. AFE 마치 종탑처럼 떨린다. 작살도 던져라. 보았느냐? 단단한 철, 하얀 고래의 것 아니. 얼간이 같은 놈. 내가 던졌어. 그건 고래에 꽂혔다. 저 위에서 고정해라 빨리. 모두 보트에 좋다 기계에 달려. 노를 모아라 작살꾼들. 로얄 세일을 더 높이 올려라 모든 시트를 당겨라. 조타기, 평온하게. 나는 세계를 10번이나 돌 것이다. 그렇고 말고.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스타벅이 외쳤다. 결코 그를 잡지 못할 것이다. 늙은 선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친 짓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이틀 동안 추격해 2번이나 보트를 부서뜨리고 한 번 더 너의 다리를 빼앗겼다. 너의 악마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모든 좋은 천사들이 너에게 경고하며 다가온다. 스타벅, 최근에 나는 너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본 그 순간 이후 너도 알지? 하지만 이 고래의 문제에 대해선 내 얼굴은 내 손바닥처럼 내게 보이지 않는다. 입술 없는 아무 특징 없는 공백으로. 에이헤브는 언제나 아합이다. 인간아, 이 모든 일은 변하지 않는 운명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순간. 수십억 년 전에 연습된 일이다. 바보 같은 놈. 나는 운명의 부관이다. 나는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봐라, 하찮은 놈. 너가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인지 알아봐라. 나를 둘러보라. 너희는 늙은 남자가 자르고 남은 나무 토막처럼 부러진 창에 의지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것이 AEV이다. 그러니 모비딕 이틀 동안 더 다녔다. 내일이면 셋째 날이다. 그래, 그는 다시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물보라를 뿜고 말 것이다. 너희는 용감한가, 용감한가. AEV 중얼거렸다. 파르시, 사라졌나, 사라졌나? 그는 원래 갔어야 했지만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었어야 했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녁이 내려앉아 고래는 여전히 뒤쪽에서 보였다. 그래서 다시 돛을 줄였고 모든 일은 어젯밤과 거의 동일하게 지나갔다. 오직 망치 소리와 연마기 소리만이 새벽까지 들려왔고 승무원들은 등불 아래에서 예비보트를 철저히 준비하며 대의를 준비했다. 그 사이 에이헤브의 부서진 보트에서 목수는 세 다리를 만들었고 에이헤브는 어제 밤처럼 여전히 조타실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헬리오트로프 같은 눈빛은 시계의 다이얼처럼 뒤로 돌아갔고 동쪽을 향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이 맑고 밝았다. 다시 한번 전방 마스트 꼭대기에서 홀로 밤을 지낸 사람이 낮 동안에 망을 맡은 많은 사람들로 교체되었으며 그들은 모든 마스트와 거의 모든 장대 위에 자리를 잡았다. 보였느냐? 에이헤브이 외쳤지만 고래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불가피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 흔적만 달아가면 된다. 항로를 유지하라. 자, 계속 가라. 항로를 유지하라. 저기,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아무것도? 이제 정오가 다가오는데 태양을 보라. 그래, 그래야만 한다. 내가 그를 지나쳤어. 그래, 이제 그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 내가 그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적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았어야 했다. 바보야. 그래. 내가 그를 지나쳤어. 어서 돌아가자. 다들 내려와. 정규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브레이스를 맡아라. 풍향이 다소 바뀌면서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서 배는 다시 바람을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원래의 방향을 향하자 배는 다시 자기 자신의 흰 항로를 거쳐 지나갔다. 바람을 맞아 그는 지금 열린 입으로 향하고 있다. 스타벅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하느님이여, 그를 따르는 것이 나의 신을 배반하는 것일까 걱정이다. 준비하라. 나를 위로 끌어올려라. 에이헤브의 햄프 바구니로 다가가며 외쳤다. 우리는 곧 그를 만날 것이다. 예, 예, 선장님. 그리고 곧 스타벅은 에이헤브의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이헤브는 높이 올라갔다. 1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결국 몇 점에서 날카로운 물보라가 보였다. 그리고 즉시 3개의 마스트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비딕, 너와 나는 이제 정면으로 맞서리라. 갑판에서 브레이스를 좀 더 올려라. 배를 바람의 눈으로 향하게 해라. 돛이 흔들린다. 그 조타수 위로 마울을 대라. 자, 자. 그가 빨리 나아가고 있으니 나는 내려야 한다. 하지만 내가 내려가기 전에 이 바다를 한 번 더 살펴보자. 그럴 시간은 있다. 저쪽에서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 있다. 저쪽 바람이 정말 아름답다. 그곳은 어딘가로 이어지겠지.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더 울창한 곳으로. 바람이 저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풍향을 살펴보라. 그는 명령을 내렸다. 여전히 그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내려갔다. 적당한 시간이 지나자 배는 다시 내려갔고 선장 에이헤브는 이제 그가 내려가기 직전의 순간에서 스스로 멈추며 스타벅에게 손을 흔들어 명령을 멈추게 했다. 스타벅, 네, 선장님. 3번째로 내 영혼의 배가 이 항해를 시작했구나. 스타벅, 네, 선장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배들은 항구를 떠난 뒤 끝내 실종되기도 하지. 스타벅, 맞습니다. 선장님, 가장 슬픈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물에 죽고, 어떤 사람은 물이 낮을 때 죽고, 어떤 사람은 만조 때 죽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물결이 오직 한 송이 날카로운 파도처럼 느껴지네. 스타벅, 나는 나이가 많아졌어. 손을 잡자. 이 사람아.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그들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스타벅의 눈물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았다. 오, 나의 선장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보세요. 우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설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내려라. 에이헤브이 외쳤다. 배원들은 준비하라. 순식간에 보트는 배의 뒤로 가까이 다가갔다. 상어들, 상어들. 창문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선장님, 선장님, 돌아오세요. 하지만 에이헤브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이미 높아져 있었고 보트는 달려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진실이었다. 그가 배를 밀어내자마자 어둠 속에서 수많은 상어들이 수면 아래에서 기어나오듯 오랫동안 그간 애리던 노를 물에 휘두를 때마다 악의적으로 물어가며 보트를 쫓아왔다. 이것은 그런 물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으며 상어들은 때때로 보트가 마치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상어들이 흰 고래를 처음 본 이후로 처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아합의 승무원들이 모두 호랑이처럼 사나운 노란 야만인들이었기 때문인지 혹은 그들의 육체가 상어들에게 더욱 강한 향기를 풍겼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어들은 오직 그 한 척의 보트만 뒤따랐으며 다른 보트들은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강철로 만든 심장이여. 스타벅은 보트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상어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쫓는 그 모습. 그리고 이건 바로 그 중요한 3번째 날이야.
새날이 한동안 지속되는 치열한 추격이란 첫 번째 날은 아침이고 두 번째 날은 정오, 세 번째 날은 저녁. 보트들이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마스트헤드에서 신호가 내려왔다. 에이헤브는 흰 고래가 물속으로 잠수했다고 판단하고 그가 다시 떠오를 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배를 약간 옆으로 기울였다. 왜곡된 승무원들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파도는 배의 앞을 쳤고 그 소리만이 주변을 울리며 회오리쳤다. 밀어라, 밀어라, 내 못들을 끝까지 밀어라. 넌 단지 뚜껑이 없는 것을 치는 것일 뿐이야. 관도, 장례차도 나에게는 오지 않겠지.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녹음뿐. 하하. 갑자기 그들 주위의 물결이 넓은 원을 그리며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급격히 솟구쳐 오르면서 마치 얼음 덩어리 한 조각이 물속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낮은 소음이 들려왔다. 지하에서 들리는 진동처럼. 그리고 모두 숨을 죽였다. 그러다가 찢어진 밧줄과 하푼, 창들이 끌려 나오는 모습과 함께 거대한 형상이 수면 위로 길게 그러나 비스듬히 솟구쳤다. 그것은 짧은 순간 무지개 속에서 더 있는 듯했다가 다시 깊은 바다로 사라졌다. 30피트나 치솟은 물결이 일시적으로 분수처럼 튀었고 다시 내린 물방울이 새하얗게 흩어졌다. 그리고 그 흰 고래의 대리석 같은 몸통 주위의 물결은 우유처럼 하얗게 변했다. 가자. 에이헤브는 노를 저어보라고 명령했다. 보트는 다시 공격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어제 새로 박힌 창들이 고래의 몸을 찌르고 상처를 내었기 때문인지 그는 거대한 이마와 연결된 튼튼한 힘줄들이 피부 밑에서 떨리고 있었다. 고래는 다시 돌진하며 노를 저던 보트를 쪼개고 하품과 창들을 드러내었다. 두 번째 보트는 큰 상처를 입은 반면 아합의 보트는 거의 상처 없이 지나갔다. 다가오는 파도 속에서 다구와 크유이 지는 찢어진 판자를 막고 있었다. 흰 고래가 그들을 지나갈 때 그가 돌아보면서 보였던 모습에 또 다른 외침이 올라왔다. 물고기 등에 묶여있는 몸, 밤새 하푼이 그에게 던져진 줄에 얽혀 있었던 그 반톤 몸체는 그 흑색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이었고 그의 눈은 에이헤브를 향하고 있었다. 하프는 그의 손을 놓았다. 에이헤브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려라. 이 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푼으로 찌르겠다. 너희들은 내 팔과 다리일 뿐이다. 명령대로 해라. 고래는 어디 갔나? 다시 내려갔나? 그는 보트 가까이 쳐다보았다. 흰고래는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 그저 그의 항로의 일부였을 뿐, 이제 다시 한가롭게 수면을 향해 떠가고 있었다. 저서라. 그가 중얼거렸다. 이 상어들이 고래를 먹으러 오나 아니면 에이헵을 먹으러 오나. 하지만 저서라.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하고 있다. 조타를 잡아라. 내가 지나가게 해다오. 그리고 두 명의 젖질하는 사람이 그를 보조하여 아직도 빠르게 달리는 배의 앞부분으로 데려갔다. 마침내 배가 옆으로 돌려지며 백상아리의 옆구리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고 고래는 그것의 접근을 이상하게도 무시하는 듯했다. 고래가 가끔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에이헵은 거의 그에게 가까워졌을 때 고래의 분수에서 떨어져 나오는 연무 속에서 그의 큰 몬테드넥 산처럼 솟은 등을 감싸고 그가 거의 그에게 가까워졌을 때 몸을 아치처럼 구부리고 두 팔을 길게 높이 들어 무서운 창을 던졌다. 그리고 그의 저주도 그 창과 함께 고래에게 날아갔다. 철과 저주가 빠져들듯이 끌려가고 모비딕은 옆으로 몸을 비틀며 격렬하게 몸을 돌렸고 배에 다가오는 고래의 앞부분에 부딪히며 한 번도 그 배를 파손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배를 기울여 버렸다. 그가 배 바닥을 붙잡지 않았다면 에이헤브는 다시 바다로 던져졌을 것이다.
노를 젓던 세 사람은 창을 던질 정확한 순간을 알지 못해 대비하지 못한 채 모두 물속으로 튕겨나갔다. 그러나 그중 두 사람은 곧바로 배 옆을 붙잡고 몸을 일으켜 거친 파도를 타고 다시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세 번째 사람은 무력하게 뒤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물에 떠 있었다. 거의 동시에 대단한 속도로 백상아리는 물살을 가르며 달렸다. 그러나 의협의 조타수에게 세 줄을 감아 고정하라고 외치고 선원들에게 방향을 틀어 배를 고래 쪽으로 끌어당기라고 명령했을 때 배에 묶인 줄은 두 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허공에서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힘줄이 끊어진 건가? 아니, 다시 돌아왔다. 노를 저어라. 저리로 달려가라. 배의 거센 충돌 소리에 놀란 고래는 다시 방향을 틀어 텅 빈 이마를 배의 정면과 마주하게 했다. 하지만 그 돌림 속에서 고래는 그가 고통을 주었던 원인으로서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더 크고 고귀한 적으로 생각한 듯 갑자기 배의 뾰족한 앞부분으로 돌진하며 이빨을 부딪혔다. 에이헤브는 비틀거렸다. 그의 손이 이마를 쳤다. 내가 눈이 멀고 있다. 손, 내 앞에서 내 길을 더듬게 해다오. 밤인가, 바다여, 내게 다가와. 내가 마지막으로 내 표적을 맞출 수 있게 해다오. 본닥, 배, 나의 배를 구하라. 하지만 선원들이 격렬하게 배를 밀어내려고 할 때 고래에 의해 이미 맞아버린 배의 앞부분에서 두 개의 판이 부서졌고 잠시 후에는 배가 거의 물에 잠기면서 반쯤 떠 있었고 그 배를 막으려던 선원들은 물이 넘쳐나는 곳을 막고 있었다. 그 순간 단 한 번 스치듯 본 장면 타슈테고가 들고 있던 망치는 공중에 떠올랐고 붉은 깃발은 그를 감싸듯 퍼져나갔다. 그리고 스타벅과 스톱은 갑판의 고물에 서서 다가오는 고래를 타슈테고와 함께 지켜보았다. 조타를 올려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스타벅이 죽게 하지 마라. 조타를 올려라 어서. 어리석은 자들아. 저 이빨을 보라. 저 이빨. 이것이 내 모든 기도와 충성의 끝이란 말인가? 오, 에이헤브, 보라. 이것이 너가 한 일이다. 침착하라. 조타수. 침착하게. 아니, 안 돼. 다시 조타를 올려라. 그가 우리를 마주보고 돌아선다. 오, 그의 꺼지지 않는 이마가 한 사람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배의 앞부분에서 거의 모든 선원들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었다. 망치, 판자 조각, 창, 그리고 하프는 그들이 했던 다양한 일에서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의 마법처럼 빠져든 눈은 고래에 집중되어 있었다. 고래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예측된 듯이 머리를 떨며 그 앞에 넓은 반원형의 거품을 몰고 오며 돌진하고 있었다. 보복, 신속한 복수, 영원한 아기가 그의 전체 모습에서 보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 단단한 힘버틴 목이 배의 우현 오른쪽 앞부분을 때리며 사람들과 배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몇몇은 얼굴을 당에 대고 엎어졌다. 하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천천히 그들의 황소 같은 목에서 흔들렸다. 배가 깨진 틈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몰하는 배 아래로 잠수한 고래는 그 길을 따라 떨며 달리다가 물속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수면 위로 튀어나왔고 아합의 배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정지하여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나는 너에게 다가간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복하지 못하는 고래여. 마지막까지 나는 너와 싸운다. 지옥의 심장으로 너에게 칼을 꽂는다. 나는 너를 쫓으면서 너에게 끌려가서 찢어지리라. 너 저주받은 고래여. 이렇게 나는 창을 내놓는다. 하푼이 던져졌다. 맞은 고래는 앞으로 달려갔다. 불타는 속도로 줄이 홈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엉켰다. 에이헤브는 그것을 풀려고 몸을 숙였다. 그는 그것을 풀었다. 그러나 날아가는 선이 그의 목에 감기며 말을 하지 않고
마치 터키어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자를 활시 위로 쏠 때처럼 그는 배에서 튕겨나갔다. 순간 그 멍한 배의 승무원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섰다. 배는 어디에 있지? 그들은 점차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시각을 통해 배의 옆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가스 같은 파타모르가나 속에서 사라져가는 유령처럼 보였다. 배의 맨 위쪽 마스트만 물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선원들이나 운명이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한대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원형의 물결이 고립된 배를 휘감았고 그 배의 승무원들, 각 젓가락, 각 창, 그리고 회전하는 것들, 생명체와 무생물이 모두 하나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피커드의 작은 조각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거센 물결들이 인디언의 머리 위로 넘쳐 흐르며 그 자리를 떠난 채 기둥을 조금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빨간 팔과 망치가 공중에 떠 있었고 깃발을 더 빨리, 더 단단히 기둥에 못 박으려던 그 순간 하늘의 매가 깃발을 쫓아내려와 타슈테고를 방해하면 알개를 펼쳤다. 그 순간 타슈테고는 공기의 감동을 깊이 느끼며 망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놓았다. 하늘의 새는 웨이헤브의 깃발 속으로 쌓이며 그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다.